매일 아침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꼬박꼬박 적금 넣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축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은행과 정부가 당신에게 주입한 가장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당신이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한 돈을 합법적으로 훔쳐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도둑이 들어와서 금고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죠. 오늘은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지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강탈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월급만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는지, 그리고 이 미친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닉슨이 TV에 나와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달러를 가져와도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전까지 돈은 곧 금이었습니다. 종이돈은 금 보관증에 불과했죠. 은행에 10달러를 가져가면 그 가치만큼의 실제 금을 내줬으니까요.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내려면 반드시 그만큼의 금을 더 캐내서 창고에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금이 없으면 돈도 못 찍어냈죠. 이게 정부와 은행의 욕망을 억제하는 유일한 족쇄였습니다. 그런데 1971년 그 족쇄가 풀린 겁니다. 이제 돈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인쇄기 버튼 하나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50년 동안 달러의 가치는 98% 하락했습니다. 1971년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 사려면 50달러가 필요합니다. 물건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물가 상승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3%니 4%니 떠들어대지만 그건 조작된 숫자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품목은 슬쩍 뺍니다. 품질 조정을 핑계로 숫자를 낮추기도 하죠. 실제 여러분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매년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을 생각해 볼까요? 3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에 1,5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가요? 7,0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5배가 넘게 올랐죠. 그동안 짜장면 맛이 5배 좋아졌나요? 아니죠. 단지 원화의 가치가 5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월급은 5배 올랐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실한 근로자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녹아내리는 얼음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은 어디로 가장 먼저 갈까요? 시장 바닥에 콩나물 사는 데로 갈까요? 아닙니다. 그 돈은 가장 먼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곳으로요. 한국 아파트 가격을 보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6억 원 하던 집이 2배가 된 겁니다. 집값이 오른 걸까요? 아닙니다. 집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5년만큼 더 낡았죠. 그런데 왜 가격은 2배가 됐을까요?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가 푼 돈이 지난 10년 동안 푼 돈보다 많았습니다. 그 엄청난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벼락부자가 되고 집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시스템이 돈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공범입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100만 원을 금고에 보관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법 때문에 은행은 딱 1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럼 시중에는 원래 있던 100만 원에 대출된 90만 원이 더해져서 190만 원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9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또 은행에 넣으면 은행은 거기서 또 90%를 대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의 가짜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신용 창조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서 이자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이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은행이 희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은행은 여러분에게 예금을 하라고 광고합니다. 고객님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연 3% 이자를 줍니다. 물가가 5% 오르고 집값이 10% 오르는데 3% 이자를 받으면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매년 2%, 7%씩 가난해지는 겁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금을 안 하면 그들의 돈놀이 시스템이 멈추니까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부자들은 현금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금이 들어오는 족족 실물 자산으로 바꿉니다. 강남 빌딩, 우량 주식, 금달러 같은 것들로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종이 또는 쓰레기가 되고 실물 자산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워렌 버핏을 보세요. 그는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일 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업을 사고 주식을 삽니다. 한국의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빚을 내서 땅을 사고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빚의 가치는 시간과 함께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시간과 함께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빚은 축복입니다. 10년 전 10억 원 빚은 엄청나게 커 보였지만 지금 강남 아파트 값이 30억, 40억 하는 시대에 10억 원 빚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반대로 10년 전 10억 원을 예금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세도 못 구합니다. 이게 바로 현금을 쥐고 있는 자와 자산을 쥐고 있는 자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시위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죠. 하지만 돈을 찍어내서 물가를 올리는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사장님을 욕하고 대기업을 욕합니다. 정작 돈을 찍어낸 정부는 뒤에 숨어서 웃고 있죠.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명목 소득이 늘어납니다.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르죠.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누진세 구조 때문에 소득 구간이 올라가서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실질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가 부채도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합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이 넘는다고 걱정하죠. 정부는 걱정 안 합니다. 돈 가치를 반토막 내면 1,000조 원의 빚도 실질적으로는 500조 원이 되니까요. 결국 이 모든 고통은 현금을 들고 있는 서민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성실하게 저축한 대가로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큰 흐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돈 풀기는 멈출 수 없어요. 멈추는 순간 경제가 붕괴하니까요. 이 폭주 기관차는 탈선할 때까지 달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현금의 가치는 더 빠르게 추락할 겁니다. 앞으로 10년은 지난 50년보다 더 큰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정부의 통제는 더 심해질 것이고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여러분의 돈은 그저 시스템 속의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 보관료를 내야 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미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에서는 현실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저축은 더 이상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돈을 보관하는 주차장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을 바꿔야 합니다. 채권자에서 자산가로 이동해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 빚을 갚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사야 합니다. 물론 투자는 위험합니다. 주식은 폭락할 수 있고 부동산은 하락장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위험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100% 확률로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 전 재산을 몰빵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리가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문맹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금융문맹이면 여러분의 자식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는 상태가 진짜 가난입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지키고 불리는 법을 가르치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부를 유지한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황금보다 지혜를 물려줬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점검해 보세요. 전 재산이 예금과 적금에만 들어가 있다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잔인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포식자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순한 양으로 살지 마세요. 양털이 깎이는 줄도 모르고 풀만 뜯다가는 결국 도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돈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금고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성실한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이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서 기회를 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